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실까요?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132회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계속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험이 이 문제 문구 자체만 있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뭐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냐, 컨텍스트냐. 텍스트는 그 문구 자체지만 컨텍스트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문맥 또는 맥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뭐 이제 문학에서도 얘기하고 어떤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실무에서의 본질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뭘 한다? 어떤 채점자의 의도, 채점자나 또는 출제자가 되겠죠.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이 의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죠.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자,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 어떤 부분에서 찾는다? 실무상의 개선책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찾는다. 즉, 기술사라는 것은 이론을 통달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고요. 이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실무에서 잘 안 맞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험이 주가 될 수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다? 신뢰도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시험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무상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게 기술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론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1교시에 문제를 냈는데 2교시에 또 그 얘기가 나오네. 3교시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네. 이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기본 공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문 공정에 대한 부분도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본 공정에서 다짐에 대한 부분 또는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저쪽으로 전문 공정으로 하면 뭐 한다? 옹벽의 뒤채움 또는 이제 교대 뒤채움에 대한 다짐 관리가 어떤 그 공통 아이템이 되니까 기본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해를 하시면 그 내용을 계속 써먹고 또 써먹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안을 쓸 때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로 뭐죠? 생각보다 쉽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하나 갖고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철근 부식도 판정 기준.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이게 적중이에요. 적중. 왜 그러냐면 요즘에 시험에 대한 트렌드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철근 부식도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부식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판정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류에 대한 부분에서 자연전이법을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 시험의 종류는 뭐가 있다? 직접법과 간접 측정법이 있어요. 직접 측정법은 어떤 전류나 전이차를 측정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추정법은 뭐가 있다? 중성화 테스트를 해서 페놀프탈레인 요객이 이제 어떤 색도 변화가 없다. 시빨간색이면 이제 강알칼리인데 색도 변화가 없다면 부식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X선 회절법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직접 측정법의 자연전이법이에요. 자, 여기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근은 있으면은 콘크리트 피복을 이만큼 깎아내요. 깎아낸 다음에 설치를 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전이차 측정기가 있죠. 전이차 측정기. 자, 전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분극 전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탐침이 있죠. 분극 전류가 있고 여기 이제 전류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자, 전류를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전해질을 이제 용액을 미치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가겠네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식도를 측정한다라는 건데 부식이 발생하면은 여기 부동태 피막이 파괴가 되죠. 부동태 피막이 파괴가 된다. 피막이 파괴가 된다. 자, 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전압이 커져요.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죠. 즉 부식이 됐으니까 저항이 커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위차가 커진다 또는 전위가 낮아진다를 얘기해요. 부식이 됐으니까 얘가 쌩쌩하면 전기가 잘 통하는데 부식이 됐으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위가 낮아진다 또는 전위차가 커진다. 전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부식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200이니 또는 200에서 350이니 350 이하니 이상이니 즉 마이너스 350 이상이니까 전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낮아졌으면 어떻게 됐다? 전위차는 상당히 컸고 그래서 부식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부식도에 대한 판정 기준하면 이 수치를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수치가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날 시험장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된다?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전위, 즉 전위가 낮을수록 부식의 위험성이 크다. 또는 전위차가 높을수록 부식의 위험성이 크다. 또는 전기 저항 값이 높을수록 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부식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위험성이 크다 또는 보통이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낮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위에 대한 부분에서 전위가 매우 낮다. 매우 낮은 상태. 또는 이제 전위가 보통 낮은 상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은 뭐냐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내용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자면 전기가 부식이 생기지 않으면 잘 통할 텐데 부식이 생겨가지고 여기 어떤 부동태 피막이 파괴가 되면 전위가 낮아진다. 전위차가 커진다. 또는 저항이 커진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뭘 한다? 부식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꺼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품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뢰도예요. 이 측정이 제대로 맞느냐. 즉 신뢰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최근에 부식도에 대한 영향 요인 말고도 이 전류에 대해서 전류 또는 전위차에 대한 영향 인자가 있을 거예요. 인자가. 즉 무슨 얘기냐면 습도가 높으면은 전기가 잘 통한다. 우리 이제 물기 있으면은 전기가 잘 통하죠. 찌릿찌릿. 네, 습도에 대한 부분. 또는 공급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콘크리트보다는 고밀도 콘크리트인 고성능 콘크리트가 전기가 잘 통하겠죠. 왜냐하면 공급률이 크면은 아무래도 전기가 잘 안 통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위차 측정,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식도에 대한 영향인자, 평가를 하는 영향인자를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한다? 품질 향상 또는 신뢰도 향상 방안에서 어떤 얘기를 해요? 공급률이나 또는 습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현장에서의 신뢰도. 자, 이거를 측정을 했는데 이 값이 맞느냐 틀리느냐 의심이 생겨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신뢰도, 즉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즉 신뢰도에 대한 어떤 영향 인자와 그다음에 신뢰도 향상 방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원리하고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하는 방법. 자, 그 정도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문제는 제가 이거 나온다고 적중시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법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떤 부분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제가 본 강의 때 얘기를 했나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설인 배치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품질이나 내구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배치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기본 아이템은 뭔가요? 법적 근거 또는 개정 이유 이런 얘기를 써줘야 돼요. 목적 또는 이유. 왜 이걸 개정하느냐? 개정 이유는 뭐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의 목적이 뭔가요? 품질 관리의 목적은 구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결함을 저하시키고 품질이 향상되고 결함이 저하되니까 뭐예요? 내구 수명을 연장시키고 내구성이 올라가니까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네요. 유지보수비를 적게 할 수 있다. 이게 품질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 그러면 이 품질 관리의 목적을 알면 이 품질 관리 배치 기준의 목적은 뭔가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품질 관리에 대한 배치 기준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그 이유는 개정 목적이나 이유는 구조물의 품질을 향상하라고 내구성을 증가시키고 어떤 결함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한다. 즉 경제적으로 즉 우리가 얘기하면 LCC 측면에서 경제적인 구조물을 만든다. 구축한다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씁니다. 목적, 사유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험 그 배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이제 그때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특급 대상 공사는 특급, 중급 대상 공사는 중급, 초급 대상 공사는 초급.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3, 2, 1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특급 경력은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에 대한 연수를 대게 돼 있고요. 특급 대상 공사는 특급 경력, 그 다음에 고급 대상 공사는 고급, 중급은 중급 이렇게 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정 이유, 근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요. 이 배치 기준이나 인력 조정의 가능의 경우에 대한 법령 기준도 있어요. 물론 건설관리 기술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CM, 건설사업관리자가 판단하에 발주처의 이제 장이 판단하건 간에 이제 여기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그 수준을 더 높여야 된다 또는 고품질이 요구된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 개정이 됐으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찍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험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게요. 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보편타당한 얘기, 우리가 갖고 노는 세 가지 재료, 즉 우리는 갖고 노는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콘크리트, 스틸, 소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토쟁이가, 건축쟁이가, 건설쟁이가 갖고 노는 재료는 콘크리트, 스틸, 소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품질 관리 시험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렇게 전문 공정에서도 다 이익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 그게 뭐라고 했죠? 개정된 거죠. 법이 개정이 되거나 또는 신설이 된다, 제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최근에 방청처리제 이것도 이제 적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청처리제는 특정을 해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어요. 철근이 있는데 부식에 대한 메커니즘을 보시면, 부식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외부에 부식에 대한 유발 물질이 접촉을 하고요.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를 하고요. 강제 표면에 도달이 돼서 부식이 일어나요. 다시 맨 처음에 유해 물질, 즉 염화물이나 아니면은 그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에 접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를 하고요. 강제 표면에 도달을 해서 부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청제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요 강제 표면에 표면에다가 피복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제 표면에다 피복한다. 즉 에폭시 도장 철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방청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콘크리트 내부에 피복, 여기는 이제 피복인데 여기는 이제 뭐예요? 첨가 또는 이제 함침하는 거죠. 즉 우리가 얘기하면 내부에다가 혼합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염화물의 이동을 줄일 수 있는 고로슬래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이제 혼합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제에다 이게 도포하는 방식, 그 콘크리트 표면에다 도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염화 고무의 도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커니즘, 흐름으로 볼 때 이 방청제, 처리제에 대한 종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강제에다가 하는 피복 방식이냐, 아니면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하는 혼합 방식이냐, 또는 콘크리트 표면에 하는 도포 방식이냐, 이 세 가지 재료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셋 중에 하나를 특정할 수 있나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재료니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제 접근했냐면 철근 피복 방식으로서는 첫 번째 여기 3번에 이 피복 방식에서는 아연 도금이나 또는 에폭시 수지 도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띄워볼까요? 콘크리트 혼합 방식에 대해서는 폴리머 함침이나 고로슬래그나 이런 것들 혼화 재료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시멘트를 할 거냐, 혼화 재료를 할 거냐, 결합제, 성능 개선제. 자, 그다음에 도포는 라이닝이나 도료, 염화 고무계 도장 같은 것들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방청 처리제의 종류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건가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분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시험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거는 고로슬래그입니다. 아,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라이닝에 도료하는 겁니다. 라이닝이나 도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방청처리제라는 것은 콘크리트 철근 부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청 재료를 통칭을 해요. 통칭을 하다 보니까
피복에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섞는 부분도 있고, 혼합도 있고, 여기 이제 표면에 대해서 도포하는 방식도 있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품질 특성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품질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거, 품질에 대한 어떤 관리 시 유의사항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폭시 수지 도장 같은 경우에서는 품질 관리상이 뭐가 중요하죠? 처음에 딱 왔을 때 얘에 대한 그 유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자재에 대한 어떤 성적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유관 관찰이 중요해요. 기포가 생겼는지 스크래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봐야 되겠죠. 또는 피복이 부풀어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에폭시 수지 도장할 때 품질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재 입고 시에도 해야 되지만 시공 직후에도 해야 돼요. 시공 직후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철근끼리 어떤 마찰이 일어나면서 피복이 벗겨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접촉에 의해서 또 손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품질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이나 개선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품질 개선 대책을 하나 강조하자면은 에폭시 수지 도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다? 기존의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 연결재라든지 아니면은 피복재 같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이서 스페이서 같은 것들을 몰탈 각재로 쓰면은 얘가 스크래치가 나니까 플라스틱 어떤 스페이서로 바꿨다라는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종류는 여기 분명히 종류라고 얘기했으니까 폭넓게 쓴다. 그 다음에요. 폭넓게 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품질 관리나 개선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종류, 특징,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은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거를 하나를 특정해서 품질 관리 시 유의사항, 즉 에폭시 도장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종류라고 냈다면 종류를 정확하게 다 알아야 돼요. 특정 종류 하나만 알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바르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네 번째 문제. 콘크리트의 순환골재 품질 관리. 이거 시험 문제 냈죠. 이거 우리 이제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건폐법에 따라서 순환골재에 대한 어떤 활용률이 있죠. 우리 의무 사용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무 사용률을 못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를 낸다라고 얘기했죠.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은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품질 관리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 뭐 유기화학물이라든지 어떤 화학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한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기 이물질이나 무기 이물질이 없어야 된다. 품질 관리 원칙이 있죠. 유기 이물질은 뭔가요? 플라스틱, 비닐, 목재 이런 것들. 자, 무기 이물질은요. 그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타일 또는 이제 자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이제 순환골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 정도로 써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2, 3, 4, 5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2, 3, 4, 5, 2, 3, 4, 5. 자, 굵은 골재 절대 건조 밀도는 2.5, 2. 흡수율은 3. 마모 감량. 우리 이제 통돌이에다가 해가지고 골재를 달달달달 굴려요. 엄청 3,000회. 굴려가지고 하면은 이게 골재가 원래는 100이라는 골재가 100kg이 있었는데 얘가 다 빠져나가고 40kg만 남았다. 즉 마모 감량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죠. 이건 내구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죠. 그렇게 하고요. 실적률은 뭘 하는 거예요? 입자 모양에 대한 편평률을 보는 거죠. 즉 입자 모양이 둥글면은 단위 최적의 얘가 실적, 즉 단위 최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텐데 입도가 평평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최적에 잘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실적률이 크면 클수록 입경이 둥글다, 공학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편평하지 않고 또 실적률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밀도, 흡수율, 마모 감량, 실적률. 어떻게 된다? 2, 3, 4, 5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본 강의 때 이건 나온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굵은 골재의 경우에요. 잔골재의 경우는 이것보다 다를 수 있는데 굵은 골재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아니에요. 기술사 시험은 본질을 본다. 기술사 시험은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업자라든지 레미콘 업체라든지 보시면 조금 영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재활용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한다 그러면 이 기준을 맞추는 순환골재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고로 어떤 부분이 있다? 활용률이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활용률을 높이고 지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어떤 보전금을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순환골재가 나올 때 1차 처리를 즉 선별을 제대로 해서 어떤 그 재활용 업체에다가 납품을 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활용률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재활용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실적 저감에 대한 문제와 증대 방안이 나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품질 관리가 엄격하다 보니까 이런 골재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안 된다.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구 환경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품질도 확보하면서 지구 환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실적 향상 방안, 품질도 확보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기술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뭘 본다? 본질, 실무를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기준까지만 쓰시면 59.9 거기다가 실무상의 개선책을 쓰면 뭐한다? 점수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보신다. 자, 그다음 다음 보겠습니다. 상대 다짐도하고 상대 밀도. 이거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자, 상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짐도하고 상대 다짐도. 상대 다짐도, 상대 밀도가 있어. 상대 다짐도는 뭐고 상대 밀도는 뭐예요? 얘는 현장에서의 소요 다짐도예요. 현장의 소요 다짐도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사질토. 우리가 얘기하는 조립토. 조립토의 우리가 얘기하는 조밀하고 느슨한 정도죠. 조밀한 정도. 느슨한 정도. 이거 상대 밀도라고 하죠. 조밀한 또는 느슨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 다짐도는 뭐에다 한다? 다짐도 평가.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재료에 대한 어떤 적부 평가나 또는 액상화에 대한 어떤 판정 기준이나 또는 집안에 대해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뭐 뒤채움에 대한 적부 평가 이런 것들을 하죠. 얘는 재료의 적부 평가, 즉 재료 부분이고요. 얘는 시공의 적부 평가, 시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료하고 시공에 대한 부분이죠. 이 상대 다짐도는 어떻게 나타나냐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렐러티브 컴팩션 해가지고 감마 D 맥스에다 감마 D. 그래서 이게 100 곱하기 100 프로테이지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나타낸다? 상대 밀도 DR 값은 어떻게 해요? DR 값은 요거를 역수해요. 그러니까 감마 D 맥스 또 감마 D 빼기. 여기 이제 그대로 가서 감마 D 이쪽으로 반대로 가죠. 감마 D 맥스 그다음에 빼기 감마 D 미니멈 감마 D 미니멈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상대 다짐도하고 상대 밀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AB 타입이에요. 두 개를 비교를 해달라. 즉 이 상대 다짐도와 상대 밀도의 정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산정 목적을 비교하고 산정에 대한 어떤 활용, 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관련식들을 비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다짐 관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짐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다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죠. 즉 다짐에 대한 판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판정은 뭐가 있다? 공법 규정과 품질 규정이 있어요. 품질 규정에 대한 항목은 4가지가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강변가요제 가면은 다 포상한다. 강변 다 포상. 이렇게 얘기하죠. 강도, 변형량, 그다음에 다짐도, 그다음에 포화도, 상대 밀도. 이게 이제 가만히 보시면 다짐에 대한 어떤 판정을 할 때 품질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 다짐도하고 상대 밀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상대 밀도와 상대 다짐도를 하는 다짐 품질 규정. 품질 규정을 써야죠. 우리는. 품질 규정 얘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 다짐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요? 노상에서는 얼마? 노상 노체로 하면 노상에서는 90% 이상, 노체에서는 95% 이상 하고요. 상대 밀도는 보통 이제 액상화가 안 생기게 하려면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얘는 적어도 85% 이상은 돼야 되죠. 뭐 이런 거. 이 얘기를 품질 기준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한다? 다짐도 부족 시의 품질 향상 방안. 다짐도 향상 방안. 함수비 토질 에너지 유기물 함량. 함토해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 두 개가 다른 얘기지만은 결국 다중 관리에 대한 어떤 간접적 평가 기준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품질 기준과 향상 방안을 쓰시면 되겠죠. 비교표 쓰고 기준 쓰고 향상 방안. 더 이상 뭘 써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쓴다라는 거예요. 더도 없습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6번, 요거는 이제 적중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거짓말은 안 해요. 적중은 안 했어요. 모른다. 예,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수로 신축임에 대한 어떤 설치 목적과 종류. 일단은 제가 이 시험을 딱 봤을 때 시험을 잘 모른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배웠을 때 구조물의 이음의 종류는 뭐가 있죠? 기능성 이음과 비기능성 이음에서 신수, 시, 콜 하죠. 신축이음, 수축이음, 시공이음, 콜드 조인트. 그런데 이 신축임에 대한 부분에서는 설치 목적은 장명해요. 얘가 어떤 부분 있죠? 변형을 수용을 하고 단차를 억제를 하고 수밀성도 가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내용을 쓰고요. 종류는 신축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 모른다 하면 맞댐식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수로의 이음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밀성, 내구성 향상 방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축임이 어떤 변형에 대한 수용성을 갖는 고무재나 신축재가 있는데 얘가 내구성이 떨어진다. 또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누수가 생긴다, 수밀성이 생긴다, 이런 거 수밀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해요? 수밀성 향상 방안, 내구성 향상 방안만 써도 몰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방어를 해도 60점 이상으로 방어하면 되니까 수밀성 향상 방안 또는 수밀성에 대한 품질 어떤 향상 대책 이런 얘기를 꺼내면 좋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목적을 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수로에 대해서 신축임이라고 하니까 뭐 관수로 하수관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하수 박스를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면 자, 하수관로가 이렇게 있어요. 관로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음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돼 있다라는 거죠. 이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음이 물이 새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음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변형이 수평 방향의 변형이 생기던 연직 방향의 변형이 생기던 수평 방향의 변형이 생기던 그 변형을 일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변형에 대한 수용성.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얘가 침입수하고 침출수에 대한 문제가 커요. 물이 들어와도 문제, 물이 나가도 문제. 그래서 어떤 문제예요? 유입을 차단하고 누수를 방지한다. 그 수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새굴이 되고 공동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함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신축임의 목적은 꼭 이거를 하수 관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수밀성 향상 방안에서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다. 또는 내구 성능 향상 방안 얘기에서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고무재보다는 강재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내구 수밀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수재를 하나를 쓰는 것보다는 두 겹이나 3겹으로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중지수나 삼중지수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품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면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 모르겠다 하면 요거를 안 쓰셔도 된다 이거죠. 자, 종류는 일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드레서형. 여기 양쪽에다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다 표면에다 막는 가장 구조가 간편한 드레서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텔레스코픽형. 텔레스코픽은 뭐죠? 우리 망원경 보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소켓관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제 지수재를 설치하는 텔레스코픽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벨로즈형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벨로즈, 즉 주름관이 있죠. 주름관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담보를 막는 거죠. 주름관형이 있어서 벨로즈형이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를 몰라도 목적을 쓸 수 있고요. 종류는 한 가지만 쓰시면서 수밀성 향상 대책 쓰셔도 충분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무재, 얘는 사용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형식에 따른 분류를 형식에 따른 종류를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는요. 강재를 쓸 거냐, 고무재를 쓸 거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보통 생각하니까 신축임에 있어서 수밀성을 확보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떤 고무재를 쓴다.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 그 침매 암체 같은 데 보시면 진화 조인트 있죠. 거기 이제 오메가 조인트라고 해서 오메가 모양으로 해서 얘가 조인트를
압착을 시키면은 이제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축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창안에서 어떤 고무식의 맞댐형 종류를 위주로 쓴다라고 해도 크게 어긋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품질 시험 기준에서 대매혹이나 대매혹인 및 뒤치험 시험 항목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매번 나온다고 본강의 때 얘기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흙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토공 재료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재료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짐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노상, 노체, 뒤채움에 대한 세 가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되는데 특히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체하고 뒤채움이죠. 그래서 뒤채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외운다? 자, 110, 10, 그다음에 20, 9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최대 입경이 여기서 재료 시험은 최대 입경, 그다음에 CBR, 수정 CBR, 그다음에 이제 소성 지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최대 입경은 100mm 이하, CBR은 10 이상, 수정 CBR은 10 이상, 그다음에 PI는 10 이하.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죠. 모든 재료를 올 때는 물론 이것보다 두세 가지 재료 시험이 많은데 우리가 외우기 쉬운 거는 입경에 대한 부분하고 지지력하고 요거는 이제 지지력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이제 연경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준이 있고요. 다짐에 대한 어떤 그 품질 기준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자, 1층 다짐 두께는 20cm 이하, 그다음에 다짐도는 95% 이하. 이게 뭐죠? 이게 노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 이거는 뒤에도 또 나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교대 뒤채움제에서의 품질 관리 얘기하면 또 꺼내야 돼요. 재료에 대한 기준, 즉 현장에 재료가 입고됐을 때 품질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다질 때 품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 기준과 시공 기준을 보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은 나중에 성토를 할 때, 뒤채움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품질 기준이니까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다. 여기도 나오고 뒤에 두 번 더 나와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다라고 얘기했죠. 적중.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채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요구 조건, 전공티 입지.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했죠. 기본적인 뒤채움제의 요구 조건은 전단 강도는 커야 된다. 타워 F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 공학적 특성은 어떻게 돼요? 방금 얘기한 거 수정 CBR이 10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에 PI가 소성 지수가 10 이하여야 한다. 전공티 입지. 트래피커빌러티는 소의 트래피커빌러티를 확보해야 된다. FS는 뭐예요? 접지압과 그다음에 집안의 저항력이죠. 지지력에 대한 부분하고 지지력과 접지압에 대한 부분인데 얘가 통상 1.2보다 커야 된다. 전공 T 입지, 입도 T 입지, 입도 지지력, T 입지, 지지력. 입도는 어떻게 하죠? CU와 CG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CU는 자식사랑은 모유, 자갈은 4 이상, 모래는 6 이상. 자식사랑은 뭐예요? 얘는 2에서 3 사이.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기준은 앞으로 성토를 한다. 우리가 토쟁인데 성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옹벽 뒤채움을 하든 교대 뒤채움을 하든 뒤채움을 한다 하면 뭐라 해야 된다?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런 협소한 뒤채움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벌킹. 즉 우리 이제 벌킹이라는 것을 예전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했어요. 간마디에서 이제 건조 밀도가 있는데 함수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즉 함수비가 5에서 6%일 때 얘가 5에서 6%일 때 최적이 팽창되면서 밀도가 가장 낮아진다. 다지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함수비를 쫙 올렸더니 수체 현상에 의한 물다짐 현상이 있다. 이게 이제 벌킹 현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채움이나 협소한 공간에서 되매우김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부분이 있다? 벌킹 현상에 따라서 다짐이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협소 공간에 대한 벌킹 현상과 수체 현상에 대한 물다짐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뭐 기억이 나시면 붙을 수 있고요. 안 되면은 붙겠죠. 또 언젠가는. 자,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다. CBR, PI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 얘기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옹벽 배면의 침투수가 옹벽에 미치는 영향. 자,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물이 옹벽에 미치는 영향, 침투수가 미치는 영향, 뭐 똑같은 얘기죠. 자, 뭐예요? 작용력, 우리가 이제 안전율을 볼 때는 안전율은 저항력분의 작용력에 비해요. 저항력과 작용력에 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배면에서 저면에서 전면에서 이 안전율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침투수는 어떻게 된다? 배면에서 수압을 올려요. 전면에서 활동 저항력을 떨어뜨려요. 전면에서 수동 저항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침투수가 옹벽에 미치는 영향은 저항력을 감소한다. 그다음에 활동력을 증대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향 주는 요인과 침투수 대책이 중요하죠. 즉 침투수를 차단할 것이냐, 침투수를 배수를 할 것이냐, 침투수에 대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킬 것이냐, 차단, 배수, 저하 세 단계에 대한 어떤 품질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요 정도 되면 이제 이것도 꺼내야 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옹벽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침투수의 영향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옹벽에 대한 활동 파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상 활동 파괴면이에요. 우리 이제 이걸 쉽게 그려볼까요? 여기 이제 옹벽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자, 단순화해서 이제 그린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상 활동 파괴면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한다면 연직 배수제를 설치하면은 침투수가 유선이 이렇게 꽂혀요. 이렇게 꽂히니까 활동 파괴면을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 활동 파괴면에 간극 수압이 존재해서 활동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평 배수제나 여기 경사 배수제를 설치하면 유선이 밑으로 수직으로 꽂으니까 밑에서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 활동 저항력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이 옹벽에 대한 활동 저항성을 볼 때 연직 배수제가 낫다, 수평이나 경사 배수제가 낫다. 뭐가 낫다? 수평이나 경사 배수제가 낫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품질 특성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했죠. 뭐가 중요해요? 실제로 이 옹벽에 대한 부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직구가 있어요. 직구가 있고 여기 불투수층을 이렇게 해서 품질 관리를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어떤 다짐이 제대로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얘가 치마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치마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침투수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즉 측구하고 차단, 즉 불투수층이 물을 이 옹벽에다가 집수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 수압이 올라가면서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개선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이 중요해요? 이 측구 부분이 단차가 안 생기게끔 소일 시멘트나 이런 부분으로서 강성을 증진시켜야 됐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이 기어 들어가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다? 침투수, 공용 중 침투수 유입 방지를 위한 강성 증진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얘기하죠. 뭘 한다? 그 본질을 본다. 이게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즉 실무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이 본질을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품질상의 개선책을 내놓는다. 이게 기술사지. 여기 있는 그냥 기준만 책에 있는 내용만 쓰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보통의 침투수 차단 시설과 직구를 쓰는데 그게 오히려 침투수를 집수하는 효과가 있더라. 공용 중에 어떤 단차나 처짐 때문에. 따라서 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어떤 품질 개선 대책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잘 붙기 어렵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무 얘기를 꺼내라. 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대 철근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 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중립축이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평형 철근비는 어떻게 되냐면 인장과 압축이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에서는 항복 응력에 대한 부분이 도달할 때 콘크리트에서는 압축 강도에 대한 부분에 딱 도달하는 그거를 우리가 평형 철근비라고 하는데 만약에 과소 철근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응력이 어디에 걸린다? 과소 철근비 같은 경우에서는 응력이 철근이 작으니까 응력이 철근에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게 과소 철근비죠. 과소 철근비는 어떤 인장 응력이 철근에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중립축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볼 땐 중립축이 위로 올라가죠.
근데 과다철근부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철근이 과다하니까 응력이 콘크리트에 걸리고요. 그러니까 중립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온다. 이렇게 여기 중립축 기준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철근량에 따른 어떤 거동 특성, 응력과 어떤 응력에 대한 거동 특성을 비교를 하고요. 이 취송 파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취성 파괴에 대한 부분에서 급작스럽게 파괴가 되니까 거기 취성 파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다? 섬유 보강이나 탄소 섬유 시트나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강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라는 얘기죠. 거동 특성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까요? 자, 철도공사의 장대 레일에 대한 용접 방법. 이거는 실은 만장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몰라요. 나 철도 용접은 모르겠고 일반 용접은 알겠다. 그러면 일반 용접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과 용접 방법에 대한 부분, 즉 용접봉을 이용한 용접 방법하고요. 물론 잘 안 쓰지만 용접봉을 이용한 용접 방법이나 전기 아크 용접을 쓰시고 용접 결함과 어떤 그 이제 용접 결함과 그 품질 검사 방법, 비파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쓰시면 돼요. 꼭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일단은 용접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플래시 버튼이나 가스 압접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서밋, 옛날에는 뭐 테르밋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서밋이죠. 서밋. 근데 이게 테르밋인가요? 테르밋이라고 읽지는 않겠죠. 근데 테르밋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서모, 즉 우리가 얘기하면 온도를 말하는 접두사, 거기서 나온 거죠. 서밋 용접하고 앵커로스드 아크 용접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 모재를 가열을 하는 방식이냐, 직접 가열이죠. 이제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냐, 또는 이제 모재에다가 압력을 가압하느냐, 압력을 주느냐 하는 방식이냐, 또는 용가제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용융 금속을 넣느냐, 요 부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플래시 버튼하고 가스 압접은 어떻게 되냐면, 플래시 버튼은 그 전류를 세게 통하게 한 다음에 얘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면 여기가 아크가 발생하죠. 불꽃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불꽃이 생기면서 여기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얘를 압착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압접은 어떻게 한다? 가스로 녹여가지고 압착하는 방식이에요. 얘네들 방식은 뭐냐면 모재 가열을 하면서 압력을 가압하면서 용가제는 안 써요. 이 두 가지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는. 근데 얘는 서밋 용접은 거기다가 이 용접 부분에다가 거푸집을 대고 용접액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앵커로스드 아크는 용접봉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이 두 개의 계열은 뭐냐면 모재 가열을 직접 가열을 안 하면서 압력을 가하지 않는데 용가제는 넣는다라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볼 때 이 연결에 대한 강성, 힘을 받는 능력은 어떤 게 더 셀까? 그건 이 두 개예요. 가압을 했으니까. 근데 시공은 어떤 게 편할까? 얘예요. 가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내가 이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쓴다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강제에 전기 아크 용접이나 아니면 용접봉을 이용한 용접에 대한 부분에 내용을 쓰셔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깊게 빠지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접 결함에 대한 품질 검사 요 정도 얘기만 꺼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주안점은 뭐냐면 종류하고 특징 정도 하고요. 품질 향상 방안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종류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는 걸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를 안 하고요. 간략간략하게 공부하면서 내용을 채워나간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무슨 얘기를 쓴다? 실무라는 얘기를 쓰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